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오랜 시간 네 시아버지한테 고통만 당했어. 하지만 결국 혼자서 아들 둘 키워냈지. 나는 깨어있는 여자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그 말에 자부심이 가득 묻어 있었죠. 정말로 본인이 자수성가한 여성.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한 여성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여동생 한 명, 남동생 한 명, 이렇게 남매 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보니 시아버지와는 이미 오래전 갈라섰기 때문에 친가 쪽 친척들과의 왕래는 아예 없었고 만나게 되는 쪽은 전부 외가 쪽 친척들 뿐이었죠. 그 중에서도 시이모,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자주 들락날락했어요. 그리고 시이모에게도 아들이 한 명 있었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원래 시동생 외에 한 명이 더 생긴 셈이었어요. 혈연상으로는 이종사촌 시동생. 이렇게 해서 제게는 두 명의 시동생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의 친아들, 하나는 시어머니의 여동생 아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인맥이 훗날 어떤 희한한 일들을 만들어낼지. 제 시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친동생은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에 앉으면 늘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결혼 따위 두 번 다시 안 해. 여자? 아유, 진절머리 난다. 왜냐고요? 20대 초반에 한번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래가지 못했어요. 금방 이혼을 했고 그 일로 인해 여자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이 돼버렸죠. 주변에서 걱정이라도 하듯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시동생은 꼭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여자? 지겨워. 생각도 하기 싫어. 표정도 단호했고 그 말엔 정말 철문을 걸어 잠근 듯한 완강함이 묻어 있었죠. 그러니 제가 동서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이제 누가 있겠어요? 바로 시어머니 여동생의 아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패가 될 뻔했었던 이야기를 말이죠. 시어머니 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이셨어요. 내가 이혼하고 혼자 아들 둘 키워냈다는 말만 해도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그 말 속엔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내가 해냈다는 절대적인 확신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만큼 아들들에 대한 부심도 어마어마했어요. 내 아들은 다르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을 잘 키워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시댁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슬쩍 눈을 흘기며 우리 아들 만난 거 참 복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죠. 솔직히 남편을 보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모습 중 잘난 부분을 모두 자신, 즉 시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아주 치열하게 노력하는 타입이었고 될 때까지 한다는 성격이었죠.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했고 대학도 남들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일을 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고 주말에는 강의실로 향했죠. 결국 박사 학위까지 땄어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시어머니에게서 나온 거라고 했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남편에게도 흠이 있긴 할 거잖아요. 그런 흠은 다 친가 쪽 사람들한테 받은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남편은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한 후부터 배가 살짝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 그럴 수밖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은 거들떠도 안 보고 야근 끝나고 맥주 한 캔, 야식 한 입.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배만 볼록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유, 나는 한 번도 뚱뚱했던 적이 없는데 말이야. 저 배 나온 거 전부 지 애비 때문이야. 순간 저는 좀 멍해졌어요. 친가?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 쪽 친척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고
제겐 그냥 사진 속 존재, 이야기 속 존재일 뿐이었죠. 그러니 시어머니의 그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며 마치 연구 보고서를 읽듯 조목조목 따져 말했죠. 공부 잘한 건 나 닮아서 그렇고, 머리 좋은 것도 나 닮아서 그렇고, 성실한 것도 나 닮아서 그렇고.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남편 배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근데 조배, 저건 전부 GABP 때문이야.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아, 한마디로 좋은 건 다 시어머니 닮았고 안 좋은 건 전부 친가 탓이라는 거구나. 하물며 이런 예도 있었죠. 남편이 키가 좀 큰 편이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델급 장신은 아니었죠. 그냥 딱 표준키. 그런데 문제는 시댁 안에서는 키가 꽤 큰 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어머니 키는 150도 안 됐고 남편의 친동생도 안타깝게도 160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 그들 사이에서 남편은 상대적으로 오, 키 큰 아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참 이 키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내 킨 작지만 우리 엄마 그러니까 네 시외할머니 키가 컸잖아. 여자치곤 정말 컸다니까. 그래서 네 남편 키가 큰 거야.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 남편 친가 쪽이 키가 큰 편이더라고요. 남편 아버지 그리고 그쪽 친척들이 다들 꽤 큰 키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알고 나니까 더 웃겼어요. 왜냐면 시어머니는 무조건 좋은 건 전부 자기 쪽 외탁이라고 우기는 분이었거든요. 하물며 시어머니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가 쪽 얘기가 나오면 꼭 이렇게 정리했죠. 거긴 그냥 머리에 든 건 하나도 없어. 돈만 있어. 그냥 돈만. 그리고는 곧바로 외가 쪽을 치켜 세웠어요. 우리 쪽은 달라. 돈을 벌 줄 아는 머리도 있고 머리도 똑똑해. 우리 쪽 사람들은 다 능력 있어. 처음엔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겼는데 듣다 보니 묘하게 패턴이 똑같았어요. 남편이 잘난 건 전부 외가 쪽, 덕 조금이라도 흠이 되는 건 친가 탓. 근데 이게 시어머니만의 버릇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여동생, 시이모, 그분도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시이모도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혼 자체가 흠은 아니죠. 누구나 살다가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그건 부끄럽다고 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랑스럽게 떠벌릴 일도 아니잖아요. 시이모는 늘 자신의 이혼을 영리한 선택으로 포장하곤 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기로 한 거야. 뒤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현명했지? 그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그 결혼 생활이 정말 불행했구나 싶다가도 어느 순간 근데 왜 이렇게 자랑처럼 말하지? 싶은 묘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시이모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시이모가 저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이제 넌 모든 사람들의 며느리야? 처음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며느리? 그런데 시이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가 불러도 달려가야 해. 왜냐하면 넌 우리 모두의 며느리니까. 이제 네가 돌봐야 하는 사람은 네 시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삼촌도 다 네가 챙겨야 하는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 시어머니도 벅찬데 시이모까지? 거기에 시삼촌까지? 그뿐만 아니라 시이모는 맨날 만날 때마다 늘 자신의 특별한 여자라고 소개하듯 행동했습니다. 입버릇처럼 스스로를 나는 좀 다르다라고 강조했고 심지어 그 다름이 저를 향한 압박으로 연결되곤 했죠. 그중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내가 예쁘기 때문에 겪는 고충을 끊임없이 읊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시몬 항상 본인 입으로 자신은 원래부터 예쁜 사람이라며 남자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떠벌렸죠. 딜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라며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고 마치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사람처럼 굴곤 했습니다. 시 이모는 예쁜 사람들에게는 원래 나쁜 남자가 꼬인다는 이야기를 여러 버전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말이 마치 과학적 진리인 것처럼 예쁜 여자라는 건 결국 피곤한 운명이라는 식으로 포장해 말했죠. 시어머니 그리고 본인 얼굴만 봐도 그렇지 않느냐며 우리 집안 여자들에겐 그 끼가 흐르고 있다며 그 때문에 남자를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꼬인다고 한숨을 쉬는데 이런 집안 여자들은 남자들이 꼬이니 주변을 단속 잘해야 한다는 식으로 결국 제가 시이모까지 챙기고 조심해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이어졌죠. 시이모의 자아도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하신 사실조차도 내가 너무 매력적이라 남자들이 질투하고 붙잡으려 해서 생긴 일처럼 말했고 심지어 나는 예쁘니까 항상 시선을 받는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로 마치 자신의 삶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특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자기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리고 시이모도 어쩜 이렇게 철이 없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비단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 시동생들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동생 그러니까 시이모의 아들이 만난 지 반년밖에 안 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시이모 아들의 결혼 선언은 제 인생에도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공통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저희에게도 니들 돈은 다 공통의 것이다라는 것을 들이대셨거든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저희 부부에게 집을 요구했습니다. 결혼할 시동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깎아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 모든 요구의 시작이었죠. 그들이 말하는 그 깎고는 바로 집 한 채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 그 집도 4억밖에 안 돼. 급 있는 동서를 들이니까 그 급을 맞춰야 할 거 아니야? 4억밖에?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그깟 거라는 말로 쉽게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기막혔지만 더 황당한 건 그 집값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당연하다는 듯 흘러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집을 사달라니요. 하지만 상황은 금세 이상한 쪽으로 흘렀습니다. 남편이 시동생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온 날 그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죠. 처음엔 그저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던 남편이 시동생과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 점점 생각이 바뀌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미안하지만 시동생은 뭐 볼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도 없었고 일을 시작한 지 고작 4년 정도 되었을까 말까? 그런 사람이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저에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들어보니 여자친구 직장이 탄탄하던데 시모와 시어머니도 여자친구 직장이 좋으니 얼른 잡아야 한다며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모든 사정은 다 알고 있는 거냐. 아니 정말 나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아니 말 안 했대. 그걸 어떻게 말을 하겠어. 그런데 어차피 이모부랑 잘 안 만나. 그냥 상견례 때 만나고 혼주석에만 앉을 거래. 당신도 이런 말 뻥끗도 하지 마. 완전 우리 한패가 되어야 한다고. 뭐라고? 아니 그걸 말 안 했다고? 지금 한패라고 했어? 그런 게 어딨어. 결혼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말을 안 하다니? 아이씨 진짜 그만 좀 해. 잘난 척 좀 그만하라고. 그럼 성현이 결혼시키지 말까? 지금 여자가 성현이한테 미쳐 있잖아. 나중에 말해도 돼. 애 한 명 낳으면 그때 말한다고 하더라. 당신 입도 뻥끗하지 마. 알았어? 사실 시이모의 남편, 그러니까 시이모부는 전과자였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다녀온 전과자.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시이모는 감옥에 있던 시이모부와 그때 이혼을 했다고 했죠. 이혼 후 완전히 왕래가 끊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이모는 시이모부를 가끔 만났고 그와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결혼이나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으면 시이모부 역시 혼주석에 앉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는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아직 말 안 했어요 수준이 1명 낳으면 그때 말하겠다.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 말하겠다고? 여자친구 집안에서 이 사실을 나중에 알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결혼 전에 최소한 혼주석에 앉을 예정인 사람이 전과자인 걸 숨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당연히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이모와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다 한패니까 함구해야 한다. 한패? 마치 저는 이미 이 집안의 공범이라도 된 듯한 어투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입도 뻥끗하지 말고 그냥 4억짜리 집에나 해줘. 그게 형수로서 며느리로서 네가 할 일이야. 급이는 예비동서 드리는 거니까 급 있게 좀 해라. 4억짜리 집 해주면 4억 정도 혼수랑 예단비 가져온다고 하잖아. 이미 돈도 조금 받았다고. 그리고 그 돈 썼어. 그러니까 차질 없게끔 진행해. 알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과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며느리에게 집을 사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죠. 이 집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안이라는 걸. 당연히 저는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어마어마한 일을 꾸미고 있는 저 사람들이 무서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남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했어요. 사실 그 4억? 거의 제 돈을 쓰자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코인으로 돈 좀 만진 그런 럭키비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번 돈이니까 그냥 쉽게 쓰자라고 하는데 쉽게 번 돈이라는 게 있나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패가 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은 주말 아침 평소와 같이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초인종 소리, 아주 감정이 깊게 박혀있는 그런 호들갑 떠는 그런 초인종 소리 같았죠. 왜 시댁 사람들이 초인종을 누르면 그렇게 호들갑 떠는 것처럼 들리는지 월패들을 보니 시이모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녀들을 안으로 들였죠.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셨다고 시어머니와 시이모가. 그런데 남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원래 노래를 좀 크게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피커 소리를 최대로 해 놓았구나. 그래서 안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자리를 옮기려는 순간 시어머니와 시이모가 현관을 열고 들어왔고 저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막장 중의 막장 같은 상황. 시이모와 시어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거의 달려드는 수준으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순간적인 기세가 너무 강해서 숨을 돌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입안에서 쏟아지는 건 갖은 욕설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날카롭고 거칠었고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돌멩이처럼 날아와 제게 꽂혔습니다. 팔을 잡히고 어깨가 당겨지고 순식간에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시모의 손이 제 옷깃을 움켜쥐더니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한 번 강하게, 두 번 세게 머리카락이 뽑히는 소리가 살갗처럼 울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들은 정말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죠. 왜 이러는 거냐고. 하지만 돌아온 건 욕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을 깨물듯 더 세게 욕을 퍼부었고 심지어 모른 척을 한다며 이유도 모른 채 계속 달려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체감으로 한참 같았지만 아마도 5분 남짓이었을 겁니다. 그 5분 동안 저는 거의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겨져 나갔고 머리카락 움켜쥐어 뽑혀나가 손등에까지 붙어 있었고 온몸은 이미 망신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난리를 다 치르고 난 뒤에야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고 당할 대로 당한 뒤였죠. 왜 시이모와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토록 달려들었는지 이유는 금세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 여자친구가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시이모부의 과거, 그 어두운 전과의 기록을 그 여자친구가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죠. 그 여자친구는 즉시 파혼을 선언했고 심지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는 것. 처음에 그 여자 쪽에 4억 정도의 혼수와 예단비를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딱 4억 소송 걸 줄 알아? 감히 그런 걸 속여? 우리 집안은 뭘로 보고? 미친 거 아니야? 분노가 들끓고 소송 이야기가 나오자 시이모는 제게 칼날 같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가 입을 털었다는 거였습니다. 바른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딴 데 가서 바른 말하지. 왜 여기서 지랄을 떨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소송 건다잖아. 돈 내놓으라잖아. 얼른 지금 돈 내놔. 얼른.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슬슬 눈치를 좀 보는 거예요.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아, 엄마, 그거 땡땡이가 말한 것 같은데?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곧바로 물었죠.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남편 입에서 믿기 어려운 진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제 시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 이모부가 전과자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분명 시동생에게 함구하라고 했다는데 그런데 시동생이 단호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다. 이건 말해야 한다. 나는 말할 거다. 남편 바로 그 자리에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끝에 확인됐습니다. 정말로 네. 시동생이 말했던 거였습니다. 그 여자친구에게. 순간 거실 공기가 뒤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멈춰있는 듯한 순간 시이모의 표정이 굳더니 그녀는 돌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또 다른 싸움이 터졌죠. 시어머니와 시이모가 서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소리는 높아지고 욕설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광경을 볼 줄 몰랐습니다. 그날의 거실은 말 그대로 지옥의 한 장면 같았죠. 저는 맞은 머리를 쓸어내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찢겨진 옷자락, 여기저기 흩어진 머리카락, 온몸에 남은 손자국.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혼하자. 4억을 달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오해를 해서 머리채까지 잡히고 일방적으로 맞기까지 한 상황. 저는 그때 분명히 물었습니다. 내가 너랑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야말로 파국이었습니다. 시이모의 아들은 결국 그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서게 됐죠. 시모 역시 돈을 계속 갚지 않았습니다. 4억 전부는 아니더라도 여자친구 쪽에서 아주 독하게 달려들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모든 얽힘에서 벗어나 이혼 서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이모와 시동생의 소송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한 싸움이 남아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우린 잘 살아보자며 제 손을 붙잡았죠. 하지만 저는 그 손을 확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해 진실을 얘기했죠. 아이를 낳으면 말하려고 했었다. 한패가 되어 속이자고 했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그 후로 그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유명 로펌의 변호사라는 사실을. 아마 충분히 분이 풀릴 때까지 그 집안을 아주 오래도록 괴롭히고 있을 것이라는 걸. 돌아보면 참아줄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선을 딱 지켜주었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참아줬었는데 딱 선을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엔 자기 아들도 이혼시키고 자기 조카는 파혼시키고 시어머니나 시이모나 참 자식들이 다 자기들 인생 따라가는 것 같네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신들의 인생을. 안 그런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